자, 이번 시간에 증여 의제 중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이 2개 있고 증여 의제가 4개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 의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지금 배우게 될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 의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뒤에 배우게 되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 의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신고를 잘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일감 떼어주기. 이게 조사받기 전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과세 요건이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실제.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874페이지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떤 거냐면 둘 다 쓰는 용어는 똑같아요. 수혜법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특수 관계인이 있었고 여기 수혜법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주주가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여러 법인의 매출을 올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세후 영업 이익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어떤 매출 비율이 있었잖아요. 전체에서 그걸 고려하고 주식의 한계 보유를 고려해서 과세 요건도 따지고 증여 의제 이익도 계산했었던 거야. 결국 수혜법인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그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주주에게 과세하겠다, 요거였었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일감 떼어주기는 뭐냐면 비슷한 건데, 이번에도 수혜법인이 있는 거예요. 수혜법인이 있고 여기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이죠. 주주와의, 모든 주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법인이 하고 있던 어떤 사업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업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그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혜법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 주주에게 증여로 보겠다, 이런 과세 체계예요.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계속 돈을 벌고 매년 증여세 신고해야 되고 매년 과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감 떼어주기, 이거는 이 법이 생긴 이유 자체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야, 이것만 과세하면 어떻게 하냐, 형평을 제기한 거야. 아니,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주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과세를 하되, 어제 봤듯이 이것도 무리한 과세였듯이 이것도 무리한 과세인 거예요. 그럼 사업 기회 가치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사업 기회 가치. 어떤 사업 기회를 줬는데 그것의 가치가 얼마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기회를 줬는데 얼마의 가치가 생겼느냐, 그걸 과세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증여가 생겼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과세한다, 이것도 무리가 있죠. 나중에 주식 팔 때 과세하면 되는데. 이 법이 사실 생긴 이유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법인이 있었어요. 여기 L 법인이 있었어요. 영화를 했어요. 영화관을 하면 이제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관 매출은 상영료 하는 매출도 있겠지만 되게 큰 매출 중에 하나가 팝콘이에요. 팝콘 큰 거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팝콘만 파는 회사를 하나 만든 거야. 회장님이 계시고 여기 사실혼 관계 부부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딸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50%예요. 팝콘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 입점해서 팝콘만 파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배임이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실제 과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여기에다가 돈을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지. 자신이 벌 돈을.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무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제 후배가 그 일을 요걸 직접 했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부당행위로 걸었어요. 부당행위로. 그래서 여기가 벌은 영업이익을 여기다 다 갖다 붙였어.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과세했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현행 부당행위로 다 과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걸리면 부당행위도 걸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의 일정 금액을 여기 주주에게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정 금액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기회니까. 그렇다고 주구장창 계속 과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 생각한 게 뭐냐면 3년치 내놔라 이거야. 3년치. 3년치. 그래서 3년치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걸 증여받은 거로 생각해서 자신의 지분율을 곱해서. 그러면 첫 해가 있을 거 아니야. 첫 해 영업이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익이 많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후에 가서 뭐 하겠다. 정산하겠다. 이런 과세입니다. 과세 요건이 아주 명확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조사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과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 하지만 이게 아직 판례도 없고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지. 자, 개요를 보시면 특수관계 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출자하여 설립한 수혜 법인에게, 즉 여기에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주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설립한 법인, 수혜 법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그 수혜 법인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중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기속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가 잘 되어 있고 거기 꽃 표시에 있는 건 밑에 보면 되는데 증여 의지의 요건을 봅니다.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지배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이 있겠죠. 근데 그 특수관계 법인은 우리 일감 떼어주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생겼는데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의 보유 주식의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하겠대요. 그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혹은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건 자기 증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건 빼고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 모든 법인이 수혜법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법인은 첫 번째 지배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이게 회사가 오픈되어 있는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공개된 회사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지배하고 있다. 3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란 특수관계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 기회를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영화관 팝콘 사건은 이게 딱 들어맞겠죠.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정에 의한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야 돼. 계약에 의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중에 A 거래처가 있어. 그 A 거래처와 얘가 계약을 해. 그러면 사업 기회를 이 자기가 벌 수 있었던 돈을 여기에다가 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업 기회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큰 쟁점인 거야. 여기서 약정이 이 둘 사이에서만 약정이냐
아니면 새로운 여기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여기랑 계약을 시켜줬단 말이야. 지금 A 업체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 내 거래처 여기서 돈 벌고 있었는데 A 거래처 이쪽으로 가져가. 지금 이해하시죠? 계약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사업 기회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 있어. 프랑스에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과점이 있어. 그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가맹점들이 있겠죠? 여기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맹점들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역의 그 대로변에 1층에 옛날 그 프랑스 제과점 있잖아요. 거기 보증금이 100억인가 그럴 거야 아마. 보증 1층이면 보증금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다 주는 이유가 거기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가 친척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기에 과세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해 그것도. 왜냐면 얘가 법인이어야 돼 법인. 이해하셨어요? 거기 제과점 회사는요. 거기 뉴스 언론 기사에 그런 게 있어. 이제 일감을 몰아줬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감을 떼어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세할 수가 없어. 이게 법인이어야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뭐가 과세돼? 소득세가 과세되잖아요.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건 대단히 많아요. 개인 사업 대신 개인 사업자의 단점이 뭐예요? 소득세율이 높잖아요. 일단 세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요즘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백화점 같은데 식당가 있죠, 식당가. 그런데 식당가에 브랜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재벌 일가의 친척들이 엄청 다 했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부자가 될 수 있었어. 요즘엔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 이름 없는데 안 들어오죠? 다 유명한데. 왜냐면 식당가가 잘 돼야지 쇼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인 어떤 시류가 바뀌면서 의미가 없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자, 오른쪽에 효과 있어요. 그러면 증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공식의 맨 오른쪽에 하나만 보시면 돼. 곱하기 3이죠. 3. 3년치 한 번에 내라는 거야. 3년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위에 계산산식에서 블라블라에서 뭐 조정하는 게 있어요. 신고 서식을 제출하는 회사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없다 이건. 왜? 과세 요건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너는 역종을 이거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나와 있어요. 방가로 2번에. 일감 몰아주기도 어떻게 했어요? 법인세 신고하고 나서 법인의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세금도 계산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했듯이 일감 떼어주기도 법률상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후 3개월 후에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가로 3번에 증여세 정산과세 이해하시겠죠? 3년 후에 실제 이익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보고 나서 변경이 됐으면 조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로직은 다 똑같아.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됐으면 자신의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만을 전부 양도차익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익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양가로 4번에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의 증여 의제이익을 가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과세가 굉장히 실무에서 많은 건데 자, A라는 애가 있고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여기 특정 법인이 있고 여기에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그럼 A가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특정 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이 생기고 이 자산 수증 이익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인세만 내고 이 개인 단계에서는 과세가 안 돼요.
왜냐면 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없다라고 하면 법인 단계에서만 세금을 내고 버틸 수 있다고. 요즘 말로 존버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미실현 이야기에 대한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위헌 판결 사실 2번 받았어요. 2번. 그래서 법을 계속 바꿔온 건데,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가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가.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싸게. 특히 싸게 사면 특정 법인 단계에서는 아예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싸게 사 무상은 자산 수준이지만 저가 취득은 나중에 법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시기니까 여기서도 과세가 안 되고 여기서도 과세까지 안 되면 특수관계인 간에 중간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아들 회사에 증여를 하게 되면 여기선 법인세만 내고 싸게 팔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예 세금 안 내고 여기서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얘도 증여세로 과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러면 A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를 합니다. 그럼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주식을 여기 저가로 양도했죠. 그럼 A가 개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뭐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법인, 상장법인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를 해야 될 거고 비상장법인 주식이라고 하면 A는 뭐를 먹게 돼요? 양도소득세 부당 행위가 걸려요. 지금 현행세법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될 거야. 두 번째, 여기는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부터,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그럼 여기는 법인세 입금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증여세 또 나오는 거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게 증여세가 또 부과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누가 물어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가 법인이에요. 법인. 그리고 얘도 법인이에요. 근데 주식을 매매하려고 그래. 근데 해당 주식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이 비상장법인인데 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는데 A로 할까 B로 할까 우리가 고민을 했었던 건데 만약에 이게 A로 했는데 실제 B로 결론이 나면 이게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는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을 싸게 넘긴 거잖아요. 여기 싸게 넘겼으니까 여기는 부당행위 법인.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주식을 싸게 샀죠? 주식을 싸게 산 데는 과세가 안 돼. 하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쪽에서는 올라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올라간다고. 주식의 가치가. 특히 개인이 여기에 있다라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할 때 중요한 건 100억에 거래했는데 실제 가액이 120억으로 나와. 그럼 여기 입금 산입 20억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손금이 120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응 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야. 여기도 먹고 여기까지 먹는 아주 큰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어떤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 보험하시는 분들. 보험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갑이 있어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좀만 설명을 드리면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개인이에요. 근데 이제 명의신탁을 해둔 거야, 명의신탁.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한번 연결해봐요.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둔 거야. 이 회사 이제 가치가 꽤 올라갔어. 그럼 이게 10년 전에 명의신탁을 해놨어.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문제는 생기죠. 그러면 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를 해소하는 일은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인 뭐 15년이 지났으면 제척 기간이란 문제 때문에 상관없어. 그렇죠?
그러면 요걸 오픈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주식 가치는 굉장히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여세 내고 가져오면 돼. 근데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과거에 여러분들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있어서는 실권리자와 주주가 다르다라는 거, 명의자가 다르다는 걸 과세관청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과세관청이 딴소리예요. 우리 명의신탁 된 거 내가 가져올게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야? 너 명의신탁 된 거 네가 입증해봐 인마. 옛날 세금 되게 싸단 말이야. 지금 주식 가치가 10년 후에 굉장히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과세관청 뭐라고 하냐면 이게 증여라고 또 주장을 해요. 이게 조금 힘든 거야. 그러려면 과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자기가 오히려 입증을 해야 돼, 납세자가. 옛날 세금 조금만 내고 지금 다시 원본으로 회복하는데 실소유자가 자기 거 가져오는데 왜 증여야? 그거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데 과세관청은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원래 증여인데 증여세 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이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세 당하기가 싫은 거야. 제 생각은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저 같으면 이걸 명의신탁 해소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아. 얘 둘이 남남이잖아, 예를 들어. 나 옛날 명의신탁 했다. 그래, 과징금 낼 테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개인이 고민이 많아요. 이런 사장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왕에 명의신탁 을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법인을 하나 만드시고 A 법인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A 법인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야. 주주를 을로 하세요. 을은 갑의 자녀야 보통. 이해하시겠어요? 자녀. 이렇게 구성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을이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왜냐면 을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애잖아.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을과 A도 특수관계 아니고 얘도 특수관계 아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을로 표현했냐? 병으로 할게. 병.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여기 갑의 자녀인 병으로 해놓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을이 여기 매매를 통해서 A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 매입이 아니잖아. 지금 이해하셔서 저가 매입이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과세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A법인이 지금 샀지만 A법인도 과세가 안 될 거고 얘 부당행위 없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녀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가는데 이 회사가 거의 그대로 가는데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서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몇 천만 원씩 받아가더라고. 월납이 몇 천만,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되는 회사라고. 근데 어드바이스를 끝까지 잘해야지. 이게 안 걸려야지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회사 비상장 주식 굉장히 좋은 회사 같은데 엄청 싸게 파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상해. 이게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이렇게 또 많이 있어 여기에 보통.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주주일 뿐이지. 이상 얘 딸이 이렇게 가. 그럼 스킴을 짠 걸 보면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주식에 매매되면 여기로 갔잖아. 그러면 어드바이스 끝까지 친절하게 해야지. 이 돈은 얘 줘라 그냥 그렇게 하던지. 이 돈을 기어이 돈을 입금 출금을 해서 여기다 갖다 꽂고 이러면 명의신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과세관청은 이제 명의신탁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실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실소유자가. 얘가 되잖아. 딱 픽스 시켜놓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갑과 A가 거래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A가 거래했고 얘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성립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싸게 샀잖아. 그러면 여기는 실소유자가 넘긴 거고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게 되죠. 부당행위 걸리는 거야. 부당행위. 죽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걸리는 거야? 입금, 유가증권 저가 매입, 여기 증여세 두들겨 맞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이해하셨어요? 이게 회피를 하려면 진짜 끝까지 우기려면 뭐 탈세긴 한데 이게
을한테 돈을 져야지, 그냥 버려야지. 그 정도는 거의 액면으로 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거를 자금을 이 보통 갑이 이 자금도 내 거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정한 프로라면 주세요, 그냥. 그래야지 얘도 말 안 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 났을 때 얘부터 턴단 말이에요. 딱 여기 오라고 한 다음에 조사관이 당신 거 맞냐 이러는데 간땡이가 부은애가 아니면 제 거 아니었어요. 전 이름만 되는데 저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하죠. 보통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깡 좋은 사람은, 배포가 큰 애들은 어떻게? 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싸게 넘겨 말이 돼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앞으로는 이거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좀 내고 정상적으로 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 떼들고 먹고 여기 두들겨 먹고 여기 다 두들겨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산세와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합이 돼서 다 과세가 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많이 터져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거 한 세네 번 봤어, 지금. 세네 번 정도 왔다. 여기저기서 물어봐요. 이 똑같아. 케이스가 똑같아. 보험회사가 똑같은 애들이라서 거기서 다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세무사분들이 이제 연계돼가지고 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셨는데 다 똑같이 지금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게 증여의제예요. 이게 원래는 증여 추정 규정이었다가 이게 위헌 소송 받으면서 아예 의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증여 이익이 과연 있는 거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증여법인의 이익에 증여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증여자가 있죠. 특정 법인에 꽂아주는 거야. 자산을 무상으로 주던 저가로 주던, 그러면 그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과세되는 거죠. 증여세로. 증여세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 상대방들도 많이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무상으로 주면은 준 사람은 어차피 증여자에 불과하니까 개인이라면 과세가 안 될 거고, 저가로 하면 부당이익가 걸릴 거고. 자, 양가로 이번에 증여 의제 요건이 있어요.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금 몇 프로 이상 가진 법인, 30%, 작년까지 50%였다가 이게 국세청이 재미를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이걸로 과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과세 요건을 오히려 좀 낮춰버렸어요. 30% 이상인 법인이고, 그러면 어떠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거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거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기 특정 법인이 이익을 받은 거래라고 되어 있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까지 다 포함합니다. 무상 제공받는 거. 두 번째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거 모든 유형이에요. 아니면 팔았어. 오히려 저쪽 상대방에게 현저히 높은 대가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5번 채무 인수, 면제, 인수, 변제 받는 것. 요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여 의제이익 계산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과세가 된 다음에 뭐가 빠지게 돼 있어요? 요거 과세가 되면 법인세 낼 거 아니야. 법인세 내고 난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내가 뭐 욕하는 건 아니고 세무법인에서 하셨단 말이야. 어드바이스. 사고 쳤으니까 지금 똥 싸았으니까 이거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잘 못 치워. 그러면서 내가 진짜 답답한 게,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자기들이 다시 계산해 왔더라고. 다 틀려, 그 계산도. 다 틀리는데 이 증여세 계산도 잘 못하더라고. 이 증여세 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계산을 해놨더라고. 고도의 전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저희가 뺐습니다 이럴 것 같기도 하던데, 이때 증여이익은 여기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이익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만 보면 제목이 어떻게 써? 특정 법인에게 이전된 세후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큼 주식의 가치는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금액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한도도 있어. 한도도.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직접 받았다면 내는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법인세 세율이 여기 20%가 걸려서 법인세 세후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4번이에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고 기한이 있어요. 신고 기한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스스로 신고하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는 안 하겠죠. 요거는 지금 그거 하면은 미친 거고 채무 면제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게 왜 옛날에 문제가 됐냐면 자 보세요. 이 A법인이 여기서 결손법인들이 있는 거야. 결손법인. 적자가 나는 법인. 이해하시겠어요? 적자 나는 법인 법인세도 안 냈겠지. 근데 얘 입장에서 아니 마이너스에 조금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지. 지금 어차피 쓰레기 회사예요. 이걸 살려보겠다고 돈을 여기다 꽂아줬는데 법인세 안 낸다는 이유로 증여세도 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증여세 내라는 게 아니 나는 어차피 쓰레기를 받았는데 그 쓰레기나 이 쓰레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망해가는 회사 살리겠다고 한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흑자법인은 과세를 안 했어요. 적자법인만 오히려 과세하고 시작했어. 아주 옛날에는 법이.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주식가치 증가로 과세하겠다는데 마이너스 100억짜리가 마이너스 50억 된 거 아니야.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2천만 원 얻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내려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이 됐는데 이제 500 정도 올랐어. 기분은 좋죠. 하지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재산이 있는 거잖아. 얘는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들이야. 그럼 거기다 대고선 아니 어차피 0 아닙니까? 0.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증여 추정 규정으로 했다가 왜 위헌 판결 받았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올라가 봐야 무슨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과세하느냐, 증여를 추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결손법인만 하다가 추정하다 위헌 판결을 계속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간 거죠. 결손도 요건이 아닌 거야. 결손법인에 주지 않아도 흑자법인도 다 과세하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그죠? 무조건 먹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구조조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아들 회사가 안 좋아. 지금 마이너스야. 그 빚 갚겠다고 아버지가 그 회사에 돈 넣어줬어. 그러면 아들이 지금 저 신고를 합니다. 또 증여세 내겠다고. 이해하시겠죠? 그거 너무 억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지금 증여 주는 거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가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세금도 나오는데 이 회사 살려보겠다고 하는 건데 왜 살려보겠는 거야? 그냥 나 자빠져도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살려보겠는 거야? 채권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무리한 과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 신탁포털에서 여기 증여의제 규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는 게 다 세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많은 세법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쨌든 그렇다. 자, 이제 우리 증여의제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상속증여세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의 평가예요. 요 이제 저를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